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는요, 우리 근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 거기에 출발점이 언제냐,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의 근대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부 이 현대화 가까워지는 이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개혁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개혁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외에 어떤 외침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중성, 양면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외세의 침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오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은 고종이 12살, 12살에 왕위에 오르자 이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냐? 우리 19세기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세도 정치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전부 이 외척들,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권이 굴러갔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자 보시면은 안동김 씨 세도 정치로 인해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고요. 자, 그리고 세도 가문을 축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안동김 씨 일족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이들이 많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는요,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어요. 그런데 이 임시기구가 너무나 그 기능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정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의정부의 기능, 그리고 군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삼군부의 기능을 두 개를 분리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립니다. 이렇게 부활을 시켰고요. 그리고 통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전, 회통,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속대전, 경국대전 등등등의 뭐 대전 통평 등의 그런 여러 이 법전들을요 다시 회통, 만나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해서 이걸 다시 재정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왕권 강화책으로 했던 많은 업적들 중에서 사실 앞에 것들 굉장히 민중들의,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뭐 양반층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비판을 받게 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 거예요. 자, 임진왜란 중에 소실됐던 이 경복궁, 왕실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려면 보시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 원납전을 징수하게 돼요. 근데 저거는 말이 기부금인지 실제로는 백성들이 약간 강압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당 100이에요.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띠는 이런 당백전을 남발해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작은 뭐 커피 하나 사 먹는데도 이런 거 뭐 2,000원 내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10,000원 이상씩 가치가 엄청나게 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묘지림 같은 것들 벌목했고, 또 농사를 짓는 이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역에 동원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양반과 백성들 모두 원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익형 같은 경우는요, 이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경복궁 중건 사업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흥선대원군에게 직언을 날리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쓴소리를 날리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세도정치 폐단 황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국가재정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 서원들, 양반들의 거점이 됐던 이 서원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에 딸려있는 어떤 이런 토지, 면세가 되는 이런 토지와 그 다음에 노비가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600여 개의 서원을 몇 개로? 47개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서원보다 심한 폐단을 일으켰던 만동묘를 철폐하는데요. 이 만동묘는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신종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기렸던 그게 바로 이제 만동묘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토지와 노비가 여기에 다 많이 딸려 있어서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고 나니까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걸 없앰으로써 인해서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굉장히 얻었다는 거예요. 자, 최익현은요, 역시 서원철폐를 비판한 계유상소를 올리면서 앞에 있는 우리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최익현을 비롯한 양반 유생들의 아주 극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삼정의 개혁인데요. 자, 이거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또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수치제도의 문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제 문란, 그 다음에 군역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환곡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였던 여기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를 겸병하는 거, 계속해서 경작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토지를 다시 재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 숨겨져 있는 은결들 이런 것들 색출해냅니다. 이게 이제 전정의 개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은 신분의 구별 없이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집집마다 부과하면 누구도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 바로 이 호포법을 실시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도 누가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양반들이 싫어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환곡. 환곡 대신에 향촌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 관리들의 개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관리들의 개입을 배제시키고 자체적으로 향촌에서 저 집이 조금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부족하다더라 라고 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삼정의 개혁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을 살펴봤는데 국내 정책은 일면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유생층들 그리고 경복궁의 중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그런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외 정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요거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하게 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꼭꼭 걸어 잠근다라고 해가지고 세국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 시기는 저 바닷가 근처에서 이상한 서양의 배들, 이 이항선들이 자주자주 출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똑똑똑 우리의 그 문호 개방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굉장히 확산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 내에 어떤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계속 통상수교를 요구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다? 흥선대원군은 거부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흥선대원군은요, 천주교를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이 천주교를 탄압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위로부터 자꾸 이렇게 침입해서 내려오는 이 러시아를 방비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교섭을 처음에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자 결국에는 너무나 자꾸 이 확산되는 천주교, 그리고 뭔가 우리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 사실 천주교에서는 다 사실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띠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탄압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866년에 병인박해를 일으켰고요. 9명의 프랑스 신부를 포함해서요. 자, 수천 명의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하게 되는 이런 커다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이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본격적으로 딱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일은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자,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통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저거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꾸 이 미국 상선이 막 오면서 거부당하니까 이 평양 쪽에 있는 관리들을 살해하고 민간을 막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이쪽에서 자꾸 미국 상선이 막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가에 껄쩍껄쩍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쪽에 어떤 이 지역에 있는 뭐 할머니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제너럴 셔먼호 자체에 이제 불을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 쪽에 사실은 어떤 불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배를 불태우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막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 교수와 평양의 관민들이 제너럴 셔먼을 공격해서 침몰을 시키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어서 1866년 9월 달에 우리가 시기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일어났던 이 병인박해 천주교 신자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조선과의 통상수교를 시도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당시에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한성으로 진격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본격적 침입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해서 물리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타격도 만만치 않게 컸어요. 우리가 결국은 격퇴를 시켜서 문호개방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성공한 전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프랑스군이 퇴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왕실의 행사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전부 이렇게 아주 기록해 놓은 그 의궤를 다 포함한 외교장각의 도서를 많이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병인양요. 병인박해로 일어난 병인양요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리는 앞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양헌수 부대가 활약했던 요 병인양요, 이 정족산성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 한성근, 요 문수산성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자 신미양요, 어제연의 장수가 주로 이제 맞서 싸우게 된 저 신미양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신미양요가 일어나기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한번 또 빵 하고 터지냐면 독일 상인의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패를 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요 파헤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 파헤치려고 왔다가 이게 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들킵니다. 들키면서 이제 막 후다닥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조선 내에서 아주 쇼킹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물론 일반 묘를 그렇게 해도 문제지만 당시에 이 흥선대원, 권력 꽉 쥐고 있었던 이 흥선군의 아버지의 묘를 이런 식으로 도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도굴이 실패됐고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요 신미양요가 벌어집니다. 자,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책임 추궁을 구실로 시도해서
들어오게 되죠. 강화도로 침입을 하게 되면서 초지진, 덕진진 점령하고 이 광성보를 공격하는데 이제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돼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미국은 퇴각을 하게 되면서 어제연 장군의 숫자 깃발, 장수 숫자 깃발 등 수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해서 가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다시는 외세와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다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게 병인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 병인 박해의 결과 병인 양요가 터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쇼킹을 주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이후에 일어나게 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엔 이게 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 순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이미 대세는요, 국제 정세의 흐름상 대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흥선대원군, 양반과 일반 민중 백성의 어떤 비판을 받았던 이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끌어져 내려서 하야가 되고요. 고종의 직접 정치인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고종의 친정을 또 지지해줬던 명성황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개화파, 통상개화파 세력들이 주도권을 또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규수랄지 오경석이랄지 이런 인물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하면서 문호개방의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당시에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 쪽에 개항을 강요했는데요. 보시면 정한론이 1870년을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대두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일본이 이미 문호개방을 미국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도 사실은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을 겪게 되면서 우리 쪽에 어떤 외교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조금 일본을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서계에 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정한론이 대두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일본이 운효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문호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최초의 문호 개방은 일본이랑 하게 되는데요. 이 일본이랑 하게 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맨 첫 번째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청나라를 의식한 거예요. 왜냐? 일본이 더 빠르게 침략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연결 관계가 있었던 이 청나라하고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항구를 하나씩 개항하는데 맨 처음에 부산을 개항하고요. 그리고 원산을 개항하고요. 이어서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일본만의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자, 부산을 개항하는 거 어떤 경제적인 침탈, 그래서 뭐 양곡이나 곡식 같은 것들 빠르게 일본으로 빼앗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산 지역은 우리가 군사기지로다가 삼기가 좋은 위치였어요. 러시아를 또 방비하고 이런 위치적으로.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수도와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인천은 수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정치적 침탈을 하기가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평등한 조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거 외에도 해안 측량권,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바닷가에 있는 여기 일대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배를 정박시켜서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 항구 내에서 이 일본의 상인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재판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바깥에, 즉 일본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치외법권이죠.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속조약인데요. 자, 이 강화도 조약 처음에 맺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건요, 이후에 계속해서 그 협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부속조약이 나오는데, 자, 보여지는 게 지금 조일수호조교 부록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수호조교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본 외교관의 여행을 허용을 했고요. 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하는 걸 허용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경제를 많이 혼란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또 일정 부분 여기에 설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이 항구 밖에 심리는 못 벗어나게끔 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 규칙이 있어요. 우리 무역 규칙이 있는데 다른 말로 우리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 양곡, 쌀이나 잡곡과 같은 이런 양곡에 무제한 유출을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세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없다. 양곡 무제한으로 나가고 관세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좋은 물품, 일본의 이런 물품이 좋은 물품이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배에다가도 매기는 이런 세금, 무항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규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3년으로 가게 되면 조일통상장정을 개정을 하는데요. 자, 이걸 다시 고치면서 요때는 관세가 들어와요.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을 맺게 되고, 또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면서 무조건 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거를 방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약을 만약에 맺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시 얘네가 똑같이 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특히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가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82년에 체결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83년에 체결이 되죠. 그래서 요 82년에 체결된 게 여기 안에 똑같이 적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통해서 문호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신식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많이 또 교류를 하러 이렇게 수신사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김홍집이 거기에 갔다가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황춘신하고의 주고받은 내용, 말하자면 이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러시아를 방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미국하고의 수교의 필요성을 여기에 담겨진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 청나라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중간에서 이 청나라가 알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치외법권, 역시나 불평등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최혜국 대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미국이랑 맺은 다음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 다른 나라랑 맺은 조약들 중에 좀 좋은 조약들은 다시 이 미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맺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관세가 협정되는 내용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중 조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 조선이 됐든 우리 미국이 됐던 다른 제3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다? 조정해주겠다예요. 조정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말하자면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격은 서구 열강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서구 열강입니다.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영향은 미국은 조선에 푸트공사를 파견을 했고요. 조선은 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서로 어떤 문물을 또 주고받고 교류하는 모습들이 이후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타 열강들하고의 조약을 맺는데 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조약을 체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천주교 박해 문제가 있었던 이 병인 박해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늦게 체결된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화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흥선대원군 시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문호 개방에 대해서 이게 전혀 수용되지 않다가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개화파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이제 주장과 의견 이런 것들을 내비치게 되는데, 자, 박 교수의 지도를 받은 김옥균, 그다음에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을 하면서 1880년대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는 어떤 식으로 갈리냐면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온건개화파는 말하자면 둘 다 개화파입니다. 둘 다 개화파인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개화파 세력들 너무나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게 완만하다 이거예요. 너무 느리다. 그래서 새롭게 말하자면 어떤 일본의 그런 개혁의 내용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많이 배워온 이런 급진개화파들이 이렇게 빠져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급진개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개화파들은 온건개화파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질, 김윤식 이런 인물이 있고요. 급진개화파에는 김옥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치적이고 개혁적인 그 성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하고 친하게 좀 친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보여줬던 이 개혁운동이었던 양무운동을 모방합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동도서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되 서쪽에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서기론이에요. 굉장히 점진적이죠. 그리고 전제군주제적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급진개화파로 넘어오게 되면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친일적 성향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친일은 뭐 반민족 행위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직 이 식은 일본하고 좀 친한 이런 쪽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모방을 하게 됩니다. 자, 입헌군주제, 군주라 할지라도 법위에서는 이런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요. 완전하게 다 바꾸는 거예요. 정치적인 틀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서도서기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문명개화론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제가 개편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불평등한 그런 조약들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서 이 통리기무화문을 설치를 하게 되고, 뭐 궁극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밑에 12사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뭐 외교 업무, 통상 업무, 군사 업무 이렇게 쭈루룩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제도 개편하게 돼요. 우리 조선 후반기가 되면 5군형이 있었어요. 5군형이 있었죠. 훈련도감을 포함한. 그런데 그 5군형, 너무 옛날 방식이다 라고 해서 궁궐을 방해하는 무의영하고 수도를 방해하는 장화영의 2개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신식 구대인 별기군을 별도로 창설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일본식
어떤 이런 보게, 제보게,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둔 이런 식의 신식 군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고식 군인들은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이렇게 수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는 수신사입니다. 이거 외에도요, 조사시찰단 또는 뭐 신사유람단 이래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양반 유생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생층들 몰래 이렇게 비밀리에 일본을 유람하는 형태로 가는 이런 시찰단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또 청나라의 무기 제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 영선사, 김윤식 등을 또 파견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구미 서양 사절단으로 미국에 또 파견되는 보빙사,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근대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근대 시설에서는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 뭐 기기창, 그리고 또 신문을 만들어내는 방문국, 글자를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쩐이요, 쩐환국, 화폐를 발행하는 쩐환국이 있고요. 또 병원 같은 광해연, 이런 등의 근대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다음 보시면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올바른 것은 계속해서 둘러싸고 보호하고 사악한 어떤 서양의 열강의 통상 요구나 그 다음에 뭐 서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는 포인트는 시기별로 어떻게 어떤 주장들, 어떤 인물들이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 맞추시면 되는데, 1860년대 보시면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키면서 통상 요구했던 때, 이때는요 이항로, 기정진과 같은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면서 통상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18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 운효호 사건을 겪으면서 개항을 요구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반대했던 최익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놈이나 그 다음에 양놈이나 그게 그거다, 똑같아, 외양일체론 하면서 개항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1870년대 상황이고요. 자, 188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조선 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절대 이 조선 책략 미국하고 우리가 수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의 만인들의 상소문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왜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이미 뭐 친한 나라인 중국하고 왜 또 친해져야 하며 일본하고 왜 다시 맺어야 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사건이고요.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시행한 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 운동의 흐름은요,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의병 운동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있다는 거. 자, 다음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 살짝 언지를 드렸었어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심화됐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게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란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차별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배경이 됐지만 나중에는 뭐 급료를 막 밀려가지고 체불시켜서 막 줬는데 거기에 막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 축적된 불만이 폭발이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한 이 구식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본의 어떤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그 쌀들, 양곡들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무제한 양곡이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특히 일본의 쌀 유출로 인해 쌀값이 폭
폭등되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하층민들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들 90군데 그 다음에 이런 하층민들끼리 만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급료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서 이게 이제 누적된 게 한꺼번에 폭발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 90군인들은 선해청의 창고를 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90군인들이요, 민씨 정권의 고관들,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 민씨와 민씨 고관들을 전부 살해를 하게 되고요. 도시 하층민도 여기에 같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 궁궐까지 습격하니까 결국에는 이 명성황후는 아주 급하게 이 충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급박했냐면요. 고종한테 절대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알리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당부를 해두고 피신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인들 그리고 하층민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문호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개화를 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으로 다시 가가지고 대원군에게 가서 다시 정권을 잡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재집권을 해서요. 오군영을 부활하고 통리기 무화문하고 별기군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 전부 폐지하게 돼요.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아주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명성황후 도망갔던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을 해서 이 청의 군대를 업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이 군란을 진압을 하고요. 군란 지도자로 대원군을 지목하면서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을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요, 철저하게 우리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보시면 친청 정권이 수립이 돼요.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이런 친청 내각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이후에 맺어지는 이 재물포 조약.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일본하고 맺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 정부는 우리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니네 막 신식 군대까지 세워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피해봤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두렵다, 무섭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자, 일본 공사관에 경비 병력을 주둔하는 일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이 주둔돼요. 자, 이어서 청의 내정 간섭은 심화되고요. 당시에 내정 고문으로는 마젠창,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는 밀렌도르프를 고문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청나라의 우리 정치적 간섭이 시작된 거고요. 자, 원세계저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군대를 또 조선에 상주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군대가 상주에서 들어오는 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조선은요, 청나라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안에 장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조선을 속방, 종속국으로 규정을 하고 청의 종주권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또 여기에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전에 일본하고 맺었던 조약에서는요, 그 항구 밖에 심리 밖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는 어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이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까지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보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이후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서 3차 수신사를 파견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이모군란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사제의 형태로 수신사가 파견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조일수호 조교 속약을 체결해서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도 연이어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요 시기부터는 척화비, 앞에서 흥선대원군 때 실시됐던 척화비 자체는 또 철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자, 다음 기출 주제 우리 37회 이어서 이모군란하고 이어서 또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가 아주 좋은 문제가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앞에 우리 이모군란 때문에 막 개화의 흐름을 막 타다가 이 파도가 타다가 갑자기 이제 주춤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주춤해지면서 이러한 이 급진개합파 얘네들의 입지가 축소가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빨리 이 개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번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급진개합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개혁을 또 빠르게 추진시킬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생겼는데 자, 당시에 국외 정세로서는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또 개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일본 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정변 지원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외 정세의 흐름을 타서요, 이 급진개합파 당이 결국에는 우리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건의 날짜, 거사의 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좋겠느냐? 자, 우정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업무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기구로서 이게 처음 열리는 날 축하연 때 분명히 여기에 온건파, 개합파 일당들 여기에 많이 다 몰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이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저때 당시에 막 축하연을 열면서 서로 이렇게 술잔 글라스를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축하를 막 벌이고 있을 때 바깥에서 이제 부랴 하는 소리가 막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난이 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때 다 온건파들을 다 계속해서 이렇게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왕하고 이 명성황후를 우리가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14개조의 개혁정강을 발표하면서 이 급진 개합파 당이 정권을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용을 14개조의 개혁정강, 이들이 발표한 이 개혁정강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주요 내용은 우선 청나라에 대한 조공허례 이런 거 폐지하자예요. 자, 이들은 청이 너무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싫었고 특히 이제 이들은 약간 친일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 폐지하길 원했어요. 또 인민평등을 바탕으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서 정령을 의결 반포하자라고 하는 어떤 입헌 군주제적 성격까지 보여집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또 뭐 특권적인 상업체제를 폐지하는 해상공국,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보부상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보부상 단체를 국가 차원에서 또 조금 키워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을 막 뭐 여기저기 뭐 다 이렇게 어떤 돈과 관련된 내용이 뭐 선해청이랄지 이런 데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호조에서 다 한꺼번에 관할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을 것 같은 이 갑신정변,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또 누가 들어오냐면 일단 일본이 배신을 했고요. 또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3일 만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신정변을 뭐라고 부르냐? 3일천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이렇게 심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이후에 갑신정변을 맺고 나서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한성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일본 쪽에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공사관 다 무너졌다. 이거 신축할 수 있는 다시 비용 부담해라. 라고 해서 이런 한성조약을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조약이 체결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배제된 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 있는데요.
자,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모두 철수하고 그리고 조선의 파병 시 상대국에게 미리 알려라 라고 하는 어떤 청과 일본 간의 텐진 조약이 체결이 돼요. 자, 이 조약은요, 나중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투,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조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4년에 갑신정변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후에 국내의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 청일의 어떤 대립이 점차적으로 더 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침탈이 마치 둘이 서로 아주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게 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자꾸 조선과의 가까워지는 이런 거. 그래서 당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 영국이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문도 일대는 이 일대를 불법 점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침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선을 침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받고 이건 잘 해결이 되지만, 당시의 상황은, 국내의 정세는 우리가 외부의 열강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어떤 침탈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심화되니까 한반도에서 6.1준 부들러 등에 의해서 우리는 중립해야 된다,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립화론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앞에 오늘 근대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이렇게 갑신정변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요 근대사 파트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